인구는 이미 2021년에 고점을 찍고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금 5,132만 명 정도 됩니다. 2014년 12월 달 수준이에요. 벌써 인구는 거의 10년 전 인구와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절대적인 어떤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가 되는 것은 그때부터다. 21년 8월 달 이후로 15,000건을 거의 넘어가질 못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아파트가 수도권에 거래량이 없었을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 이 거래량을 만든 건 뭐예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례 보금자리, 말 그대로 특례자까지 붙여서 부동산 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거밖에 안 나와요.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세 상승장이 온다. 그걸 우리는 뭘로 알 수 있냐? 이런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이제 한 100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앱 서비스 리치고를 하고 있는 김기원이라고 합니다. 집값이 고점 대비 35%나 하락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집값이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집값은 아직 비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집값은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요. 일단 시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좋은 지역도 허리 정도, 서울이나 이런 데는 한 가슴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굉장히 비싸죠.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적정 집값은 어느 정도라고 보실까요? 적정 집값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도 있고, 그래서 내가 내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집을 샀을 때 몇 년이나 걸리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한 달에 지불할 수 있는, 대부분 이제 집이라는 거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대출을 껴서 사고, 그래서 내가 주택 원리금을 상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 원리금의 상환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부담스럽지 않은지로 적정 집값을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적정 집값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제가 21년 10월 달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매도 기회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바가 있고, 그때 정말 작게는 20에서 많게는 40% 하락한다고 했는데, 그때 그렇게까지 전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런 게 뭐냐면 적정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서울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얼마냐면요, 330이에요. 자,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서울에 평균 정도 되는 내가 아파트를 샀을 때 지금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주택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냐? 330만 원 정도인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부담스럽죠. 이것도 세후잖아요. 연봉을 1억을 받아도요, 세후로 600 조금 넘어요. 그럼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혹시 내가 한 달에 버는 소득을 몇 퍼센트 정도 주택 원리금 상환하는데 쓰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25에서 30% 정도, 그 정도면은 그래도 용인할 수, 그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정도. 부담이 덜한. 근데 요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요게 지난 20년 차트를 보면은 서울의 평균 값이 얼마냐면요, 2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내가 주택 원리금 상환 금액으로 250만 원 정도 내면은 그 정도면 적정했다고요. 그 정도가 평균이었어요. 근데 이게 쌀 때는 얼마나 쌌냐? 서울의 집값이 저평가됐을 때가 이제 13, 14, 15, 16 요럴 때인데, 이때는 170이 안 됐어요. 170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내가 주택 원리금 상환으로 170만 원만 내면은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넉넉하죠. 이 정도면은 괜찮죠. 네. 근데 지금은 330.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2배입니다. 2배. 그래서 저는 지금은 우리가 적정 수준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높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 밑에 사서 어깨 위에서 팔아라 뭐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여전히 지금 가슴 정도다. 그래서 얘가 무릎 밑으로 떨어질 때가 저는 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차분하게 기다리시면은 굉장히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든지.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2, 3년 안에 기회 옵니다. 제가 다시 정말 내 집 사기에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고, 그때 사시면 진짜 편안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적정 집값을 판단할 때 거래량을 많이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한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집값을 판단한, 이게 적정 집값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거래량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거래량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대세 상승장이냐 대세 하락장이냐를 판단할 때, 그리고 이제는 끝물의 징후가 시작이 되는지 아니면 대세 상승의 징후가 시작이 되는지를 거래량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누가 많아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걸까요? 사려고 하는 사람, 팔려고 하는 사람.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죠.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야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거래량이 대세 상승장의 특징을 보면 거래량이 늘어나요. 자, 요게 서울의 거래량이고, 자, 보시면 이제 2008년에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고점 찍고 대세 하락장이 2013년 말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보시면 거래량의 고점이 계속 낮아져요. 그리고 거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래량이 2만 건 이상 올라갈 때도 있었지만 상당수의 기간은 거래량이 2만 건이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대세 하락장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 2013년 말부터 이게 바뀌었는데 보시면 2013년 4월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2013년 연말에 한 번, 그러면서 거래량이 다시 툭툭 올라오는데 고점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4년 9월 달에 3만 건이 넘고요. 2015년 3월 달, 그러니까 2015년 초반부터가 수도권 부동산의 대세 상승이 이때부터가 시작이 됐는데 이때 거래량이 얼마가 터졌냐면 4만 5천 건이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부동산이 안 좋을 때 그래서 이게 대세 상승장인데 자, 지금 보세요. 얼마나 처참하냐면요. 21년 8월 달 이후로, 그쵸? 8월 달 이후로 15,000건을 거의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부동산이 아파트가 수도권에 거래량이 없었을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거래량이 없어요. 심지어 이 거래량을 만든 건 뭐예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례 보금자료, 말 그대로 특례자까지 붙여서 대출 금리 낮춰줄 테니까 부동산 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다? 엄청난 지금 거래가 절벽 상태인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고 그 이유는 뭐예요?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세 상승장이 온다. 그걸 우리는 뭘로 알 수 있냐? 이런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확실하게 좀 상승으로 터닝을 내가 보고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수도권 거래량이 3만 건 이상 터지는 걸 기다려야 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월간 거래량이 3만 건 이상 터져야 됩니다. 그래야 대세 상승장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강한 신호가 되는 거죠.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2008년보다 거래량이 없었던 때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2008년에도 보세요. 금리위기 때도 금리위기 심각한 요 몇 달,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한 6개월 정도 거래량이 15,000건 미만이었지 금방 회복을 했잖아요. 금방 회복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15,000건 살짝 이걸 16,000건을 넘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만큼 지금은 상황이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왜? 너무너무 비싸니까. 사실 코로나라는 이런 광풍이 없었으면은 전국의 부동산 아파트는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은 거품이 아주 많다. 그러면은 2024년 정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집값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네, 2024년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상중하저다. 상반기는 정책이 만드는 이런 효과로 인해서 또 총선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실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안 터뜨리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그나마 이제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본게임은 총선 끝나고 24년 하반기부터가 본게임이고 저는 본격적인 하락장은 그때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하락장이라고 하셨는데 왜 더 하락한다고 예상을 하시는지? 일단 너무 비싸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떠받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매도 공급이거든요. 근데 경매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이 경매 건수를 잠깐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전국의 경매 건수 추이거든요. 이 부동산 수도권 시장이 불황기다 제일 불황기던 2012년 이럴 때만큼 지금 높아요. 네, 경매 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경매 건수가 이거보다 더 많거든요. 근데 경매도 이걸 누군가는 작업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물건은 이만큼 있는데 사람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경매를 다 등록조차 못할 정도로 지금 경매 물건이 엄청 지금 법원에 쌓여 있어요. 이거를 제가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정말 아마 엄청 놀라실 텐데 자 보이시죠? 자 이거 점 하나하나가 경매예요. 점 하나하나가 경매입니다. 색상별로 유형이 달라요. 이제 녹색이 빌라 다세대, 파란색이 아파트, 그 다음에 좀 밝은 파란색이 오피스텔 뭐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지금 색상을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한눈에 봐도 어때요? 엄청납니다 지금. 근데 이게 다 등록도 못한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경매가 이렇게
쌓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고 문제는 경매가 지금 낙찰률도 안 높아요. 그러니까 매각률이 이게 전국 지금 평균인데 매각률이 어때요? 이 빨간색이 매각률이거든요. 매각률이라는 건 뭐냐면 경매가 100채가 나왔어요. 100개가 나오는데 매각률이 30%라는 얘기는 100개 중에 30%만 경매를 통해서 누가 사간다는 거예요. 경매 장점은 뭐죠? 시중의 가격보다 싸게 낙찰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경매 지금 낙찰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지금 22%거든요. 3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경매 시장에서도 100개 중에 지금 30채도 안 사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고. 자,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자, 우리가 뭐 한 달에 그냥 500을 번다고 칠게요. 지금 집을 살려면, 서울에 집 살려면 330만 원 내야 돼요. 그럼 얼마 남아요? 170만 원 남죠. 170만 원 가지고 두 명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힘들죠. 자, 그런데 그냥 먹고 산다고 쳐볼게요. 그냥 라면만 먹고. 자, 근데 지금은 물가가 어때요? 계속 높잖아요. 모든 물가가, 웬만한 물가가 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활비가 어떻게 돼요? 부족해지죠. 그럼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내 생활비도 올라가야 돼. 아파트를 지금 사기엔 너무 비싸. 그리고 금리 떨어진다고 또 난리 쳤는데 지금 금리 어떻게 되고 떨어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24년에 많은 분들이 금리 뭐 이제 떨어지면 부동산 올라간다 했지만 제가 무슨 얘기했죠? 생각보다 금리 떨어지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연준에서도 계속 지금 금리 뭐 3월 달에 인하 전망 많았다. 이제는 또 6월 달에도 지금 인하 될 건지 말 건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기도 쉬운 상황이 아니고 결국은 뭐가 떨어질 수밖에 없냐? 아파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지금의 가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 이미 허리나 허리 밑으로 떨어진 지역들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그런 지역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은 굉장히 좋지 못하다. 그래서 정책이나 이런 것도 부동산 PF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지난달 가장 최신 데이터에 의하면 미분양이 또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10개월 만에 미분양이 다시 증가를 했습니다. 미분양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건설사나 시행자 입장에서는 현금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현금 회수가 안 되니까 부동산 PF 문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심각해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정말 녹록지 않다. 그리고 지금의 거품은 꺼질 수밖에 없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거래량 얘기하면서도 수요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인구 감소가 심한 상황이고 최근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급격한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현재로서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구수는 줄지만 세대수는 여전히 늘고 있어요. 세대수는. 자, 이것도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 이제 리치고 앱 화면에, PC 화면에서 이 엑스퍼트 분석을 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전국 분석에 보면은 인구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수와 세대수 데이터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보시면 요 막대 그래프가 이제 세대수가 얼마나 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세대수가 는다라는 거는 그만큼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쵸? 네, 그렇게 여전히 수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세대수는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어서 괜찮아요.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 빨간 선이 있죠? 얘가 증감률이에요. 세대수 증감률. 근데 세대수 증감률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안에는 세대수마저 감소하는 시대가 올 거다. 세대수마저 감소하는 시대가 되면은 당연히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까요, 줄까요? 당연히 줄겠죠. 네. 자, 그리고 인구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구는 이미 2021년에 고점을 찍고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금 5,132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적 수준이냐면 2014년 12월 달 수준이에요. 벌써 인구는 거의 10년 전 인구와 유사하다는 거죠. 앞으로 인구는 계속 줄어들 거고, 그래서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세대수마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어떤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가 되는 거는 그때부터다. 자,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인구가 줄어들고 세대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이 인구를 구성하는 연령대별 인구수 데이터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한 10년 전만 해도 누가 제일 많아요? 20세 미만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는 거죠. 그 다음이 40대, 그 다음이 30대, 제일 작은 인구가 70대 이상, 60대 이상. 자, 집을 누가 살까요? 30대, 40대가 살까요? 60대, 70대가 살까요? 30, 40대가 사겠죠. 70대나 80대 분들은 어때요? 자, 그분들 중에서 평생 일해서 그 나이 됐을 때 대출 한 푼 없이 온전히 내 집이야. 그런 분들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그분들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죠. 자, 근데 그분들이 노후가 됐습니다. 집 한 채 딱 있어요. 약간의 여유자금과. 그러면 그분들은 잠재적인 주택시장에 대한 수요자일까요? 매도자일까요? 매도자겠죠. 나이가 60대 이상, 70대 이상 분들은 어떻게 또, 물론 이사 수요가 있긴 하겠지만 젊은 층처럼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자, 이게 인구수가 연령대별로 지금 계속 모이는 거 보이세요? 네, 이제는 60대, 그 다음 70대 이상 인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60대 이상의 인구가 제일 많아지고 젊은 층이 없어요. 30대, 40대가 없다고요. 자, 30대, 40대가 없다라는 거 뭐예요?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5년에서 길게 봤을 때 10년 정도는 문제 없다. 하지만 10년 정도 후, 그래서 2030년대 중후반부터는 노인들의 나라가 될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시장이 아마 펼쳐지게 될 겁니다. 지금 인구 문제에 있어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도 있잖아요. 이런 현상은 또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권 집중 현상. 자, 수도권 집중 현상이라는 건 뭐예요? 일자리도 수도권이 많고, 인구수도 수도권이 많이 늘어나고. 근데 진짜 그런지 데이터로 보자 이거죠. 네, 여기 랭킹에 가시면 여기서 인구수 랭킹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만 볼게요. 자, 지난 1년 동안 인구수가 제일 많이 증가한 데가 어디예요? 인천, 세종, 대구, 충남입니다. 자, 인구가 제일 많이 줄어드는 경북, 경남, 전북, 광주, 전남, 부산, 울산, 강원, 제주, 서울. 서울도 인구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구가 지금 느는 데는 어때요? 인천하고 경기도도 있긴 하지만 세종, 대구, 충남 같은 지방도 인구가 느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인구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저는 일자리 수로 보고 있는데, 자, 일자리 지난 1년 동안 일자리를 볼게요. 자, 일자리 증가의 1등이 누굽니까? 울산. 울산이에요. 2등 누구예요? 충남. 3등 대전. 4등 세종. 수도권 어디 있어요, 여기? 수도권 있나요? 수도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막연하게 무슨 수도권 집중 현상, 아니 수도권의 인구의 한 50%가 있기 때문에 집중되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러면 지방은 다 꽝이고 수도권만 잘 나가는 거냐? 계속 아니다라는 거죠. 지방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그런 지역도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갈수록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굳이 수도권에서 일하거나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그래서 기술의 발달이 어떤 물리적인 이런 공간에 대한 제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이거나 없앨 거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 현상, 저는 솔직히 만약에 제가 일이나 뭐나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살고 싶은데 정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부산 살 것 같아요. 부산 너무 좋아요. 네, 굳이 서울에서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근에는 그 신생아 특례 제출에 대한 상당한 혜택을 이제 정부에서 제시를 했잖아요. 첫날 서버가 터질 정도로 수요가 많은 상황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러한 정책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집값에 별 영향이 없다. 제가 상고하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상중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특례 대출이 나왔는데 뚜껑을 까보니까, 자, 신청은 정말로 많이 했는데 80%가 뭔지 아세요? 갈아타기예요. 대출 갈아타기. 그러니까 23년에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거는 실제 주택 구입에 활용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였는데, 이번에 신생아 특례 대출은요, 갈아타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은 이자 부담이 커진 사람들이 이제 좀 다운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근데 그것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냐면은, 자, 뭐라 그랬냐? 최저 1.6%까지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5억까지. 그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이거 대박이다. 다시 부동산 시장 살아나겠다 했지만, 자, 1.6%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받으려면요,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기간이 10년이어야 돼요. 아니, 소득이 2천만 원 사람이 10년 동안에 10년을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하려면은 본인 소득 집값을 다 써도 안 되지 않을까요? 아니, 1년에 소득이 2천만 원이면 10년이면 얼마예요? 2억.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1.6% 혜택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그리고 실제로 대다수는 다 3%나 그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 대상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소득에 대한 조건이 있죠. 또 서울에 집 중에 9억 이하짜리가 아주 많지가 40%가 안 돼요. 일단 그 대상되는 집도 별로 없고, 그 대상 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그런 뭔가 이게 없다라는 게 실제로 데이터로도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작년 2월 달 같은 수급이, 매매 수급이 계속 좋아지는데 이번에는 매매 수급이 조금 좋아지다가 멈췄어요. 거기서 더 이상 좋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특례 때문에
집값이 다시 오른다? 이거는 한마디로 택도 없다. 그냥 뭐 소문만 무성한 거죠.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여러모로 현재 집값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데 만약 지금 상황에서 집값이 좀 반등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집값이 반등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반등을 합니까? 일단은 반등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집값이 내려가야 돼요. 싸져야 됩니다. 싸져야 돼요. 그래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훨씬 싸져야 돼.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그렇죠. 주택 반등을 얘기할 수 있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물가 상승 때문에 지금 생활비 한 1년, 한 2, 3년 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거 못 느끼세요? 집은 고사하더라도 저축만으로도 좀 힘든 상황. 그러니까요. 아니, 나 지금 먹고 사는 거 자체가 힘들어요. 거기서 여윳돈 뭐 몇십만 원, 돈 100만 원 저축하는 거 진짜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 무슨 집값이 여기서 더 올라가고 뭐하고 그런 세상은요, 말도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런 세상은 누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겠어요? 우리 후손들이 정말로 뭔가 희망을 가지고 살려면은 모두가 그래도 내가 열심히 20년, 30년 일해서 갚아 나가면 내가 은퇴할 때쯤에는 내 집 하나는 장만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솔직히 지금 우리 PD님 희망 있으세요? 내가 서울에 집 사겠다는 희망이 있어요? 없죠. 그냥 딱 생각해봐도 지금 집값은 그냥 넘사벽이야. 넘사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그나마 좀 모두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값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못해 이제 좀 불행까지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제 개인의 삶에서 집값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공부하세요. 제발 좀 공부하세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집값이 올라가지 않으면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집값이 올라간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사잖아요. 위험을 리스크를 끌어안고 각종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그래서 무릎 밑에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요 공부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런 폭등장이나 상승장의 대세 상승을 많이 느꼈지만 5억, 10억 버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근데 내가 근로소득을 통해서 2억 모으는 거 몇 년 해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10년은 진짜 바짝 허리띠 졸라매도 2억 모으기 힘들어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10년을 정말 힘들게 일하고 한 푼, 두 푼 계속 모아도 내가 2억이라는 돈을 만들기가 힘든데 근데 부동산은 내가 무릎 밑에서만 잘 사면은 2억은 금방 올라요. 자, 그러면 그 10년의 세월을 보상할 만한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 나는 집값 싸게 살 거야? 뭐 할 거야? 김기현 얘기 듣고 살 거야?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저는 사실 집값에 휘둘리는 세상이 개인의 삶이 집값에 휘둘린다라는 게 공정한 세상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조금이라도 돈 모으고 하려고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모은 돈으로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는 거잖아요. 내 집 마련도 부동산 투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주식 투자보다 훨씬 더 금액도 크고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들보다 잘하기 위한 뭐가 있어야죠. 그게 바로 저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되기 전에 저는 만 3년 동안요. 정말 부동산 관련 책만 제가 100권 이상 받고 강의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강의로 들은 시간만 따져도 몇백 시간을 들었습니다. 네, 저 같은 노력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래도 부동산 관련한 책도 한 10권 이상은 좀 보시고 강의도 이것저것 좀 들어보시고 왜? 내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 누가 책임져 주잖아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정말로 집값에 휘둘리지 않으시려면 그만큼 반드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는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제가 무슨 뭐가 잘나가지고 제가 전망을 잘하는 부동산 전문가가 되겠어요. 전부 다 데이터에 근거해서 제 뒤에는 수십 명의 개발자가 끊임없이 부동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동산 전문가보다 차별화되어서 나름 전망을 잘해올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 공개를 해놨잖아요. 이게 리치고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부동산 플랫폼 좋은 데 있어 거기 가서 데이터 보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 딱 1년만 해보시잖아요. 완전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1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1년 공부하면은 상중하업 저쯤이 이제 1년 뒤잖아요. 그때 딱 살 수 있는 시한이 생기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게 꼭 돈이 많아야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500만 원, 1000만 원만 있어도 내가 기술만 있으면 내가 준비만 되어 있고 공부만 되어 있다. 얼마든지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실 수 있고 그런 분들은 저도 너무 많이 봤어요.